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홍병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시정연설에선 전국민 지원금 등 추경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등을 위한 30조 원대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소비 쿠폰에 13조 원대 예산이 배정된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득 상위 10% 계층에 15만 원, 차상위 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엔 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국회는 어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는데 여당은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으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 인선을 포함해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협상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그리고 제2당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기존의 관행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신임 예결위원 명단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오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재차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종료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검증 공세에 대해 제2의 논조렁식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유학 시절 후원자로부터 매달 받은 450만 원에 대해선 대추농사 투자 수익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일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비방이 오가며 중간에 멈췄습니다. 아까가 벼슬이에요? 왜 닭에 비유하세요?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정회 후 청문회는 다시 열리지 않아 자동 산회하며 파행 종료됐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위원회 현금 의혹 공세에 제2의 논두렁식의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2의 논두렁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미국 유학 당시 강신성 씨로부터 월 평균 450만 원씩을 받은 것은 배추농사 투자 수익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합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장은 양당 원내 지도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9일 시한 내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여당이 30일 인준안 표결을 단독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모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26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특검은 특검 수사가 개시된 18일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해 별도 출석 조율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소환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자정쯤 풀려날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석방을 3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신문 도중 재판부가 특검에 동조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재판 지연 시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충돌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이콧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제대로 된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집에 쟁여놓은 돈다발이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공개 사과를 반드시 하고요.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에 진행됐던 역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이번처럼 증인이 한 명도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받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자금 논란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 하나도 내놓지 않아서 자료 없고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송 대변인님께서도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틀 동안 청문회 좀 지켜보셨잖아요.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요. 예. 25년 전으로 퇴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25년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총 19번이 있었습니다. 예. 그 19번의 청문회에서 168명의 증인 그리고 119명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매회 평균 15.1명의 증인 또는 참고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었을 때가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0년에 처음으로 청문회를 받을 때 증인이 3명이었습니다. 참고인은 4명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번처럼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는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료도 정상적으로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자정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핵심적인 자료, 즉 대출 및 상환 자료 2건과 증여세 자료 이런 것들을 내지 않아서 결국 청문회가 산회되고 파행을 빚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검증할 수 있는가? 김민석 후보자는 프레임이라고 자꾸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것만으로는 국민들께서 의혹이 해소되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대변인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충분한 해명의 장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뭐 야당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예. 미흡한 점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여당으로서 또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실 본인의 지금 현재 재산 2억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근데 그중에 1억 4,800만 원, 이 돈은 그 정치 자금이기 때문에 본인 돈도 아니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64년생인데 60이 넘은 사람이 국회의원 4번이나 있는데 통장에 6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법 수수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곳간 채웠다는 게 고작 현금 6천만 원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소명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의혹이 많이 풀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또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정도였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김종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당시에 보수정당에서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무총리 서리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떤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보면 매번 보수 정당은 반대를 해왔고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 증거가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때 찬성 208표로 저희가 협조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저희도 뭐 다 마음에 들고 다 소명이 돼가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 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이유가 3년 만에 출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빨리 제청해가지고 장관 인선도 해야 되니까 이번만큼은 국민의힘도 어떤 계엄에 관련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 고건 첫 국무총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첫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총리 이런 경우는 비교적 스무스하게 인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시에 전신인 정당들도 다 찬성을 해드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 당시 후원자 강 씨로부터 받은 월 평균 450만 원의 생활비를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 배우자가 강 씨의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받은 수익금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송 대변인님, 매월 450만 원이면은 연에 5,400만 원이거든요. 2억을 투자해서 연에 5,400만 원이면은 이게 수익률이 25%가 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짭짤한 투자라는 표현을 넘어서 굉장히 고수익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고수익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연 27%의 고수익률이고 게다가 원금까지 돌려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첫째, 이런 배추 농사의 고수익률이 누구나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왜 그런 투자를 반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했으면은 본인이 그렇게 억울해하는 증여세나 중과산세 쉽게 냈을 것이고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도 13년 5개월이나 걸려서 납부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그 수익금을 준 강신성 씨 본인은 그런 수익률을 반복해서 낼 수 있답니까? 있으면은 배추 농사를 계속하겠죠. 왜 주업으로 건설 폐기물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는 대단히 석연치 않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래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해외 연수 유학 보내줄 때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매달 몇백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다. 예. 과연 감사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불법적인 것이 드러나면 징계받지 않겠습니까? 왜 정치인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만 믿고 그리고 증인도 없고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역시나 국민들께서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 2억 원을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금 보장 투자로 보이는데 보통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차용증이라든지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이 투자 자체를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그 자금의 저수지라고 지목되는 강 씨를 통해서 했다는 점, 이 점도 여전히 석연치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랫동안 지인 관계로 있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2억이라는 돈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김민석 후보자가 몇십억 자산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 아파트 뭐 전세금 빼서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배추 농사 일명 밭대기 이것을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조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좀 국민의힘 청문위원님들 보면은 조금 현장을 발로 뛰지 않는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밭대기란 게 뭐냐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석 달 한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현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거요. 여름에는 강원도에 가서 하고 겨울에는 해남 가서 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여름이라든가 그럴 때 태풍이나
폭염이 와가지고 배추의 수확량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럼 배추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올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또 배추 농사가 잘 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뭐 이걸 통해서 450만 원 돈 많이 벌지 않았냐, 검은 돈 벌지 않았냐 그러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걸 더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4년 동안 로펌에 가가지고 4번 회의 참석하고 19억 받은 걸 더 이해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 1년 만에 6억을 받는 걸 더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 6천만 원 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심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는 현실은 이렇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말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갈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으로 처벌받은 사건, 그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강신성 씨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무상으로 준 생활비가 1억 6천여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문에 뻔히 나와 있는데 그걸 무슨 배추밭을 현장 조사를 합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의혹이 한 4가지 정도 크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 가볼 일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현장 가봐야 될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야당하니까 청문위원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국회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청문 준비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는 그 현장 갔습니다. 만약에 청와대 이런 거 의혹 나오잖아요. 바로 청와대 저희는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 배추 투자 논란에 대해서 뭐 이제 여당에 계신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당시에 그런 관련 펀드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 투자 트렌드가 있었다는 식의 설명은 해주고 계십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보여야 될 모습인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아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 자체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자체는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한 것은 또 책임이 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구두로 설명이 끝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임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과거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농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4가지 법률이기 때문에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거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과 말씀을 드린다. 농망법이 그럼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주요 입법과제, 정책과제에 대한 재검토. 이건 전적으로 우리 장관님이 이겨내고 돌파해야 할 일이다. 소신도 버리면서까지 소신을 다시 버리지 법 않습니다. 개정 추진하시겠다 그러면 사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과거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송미령 장관에 대한 입장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뭐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들 다른 뭐 정당에서도 사실 비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난감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뭐 대통령께서 그 지명하신 분을 비판이 조금 있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송미령 장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때 농정 경험 26년이라고 적임자라고 인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재가 비록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재능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그 큰 틀에서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진영 내부에서 있던 이런 서운함에 대해서는 또 차차 설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설득해 나가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하셨지만 또 이번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송미령 장관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찾아서 잘 수립해 주길 바란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만 일국의 부처의 수장이 어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이렇게 바뀌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맹렬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미령 장관이 일개 실국장이나 과장도 아니고 장관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의 수장인데 과거에는 이 이른바 농업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농망법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재정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더더군다나 농업구조조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희망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사실 왜 그렇게 입장이 180도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한 납득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어요.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본인이 구정부의 장관이다가 새 정부에서도 장관으로 유임되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바뀐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장관, 국무위원들의 말을 어떤 국민들께서 신뢰하시겠습니까? 짧게만 덧붙이자면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농업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소 수정해서 추진을 하면서 쌀 재배 면적을 목표치 이하로 낮추고 그 낮춘다는 전제 하에서 남는 쌀을 사준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그 기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장관의 소신도 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송미령 장관께서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세요? 체포영장이 기각되든 혹은 영장이 나오든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명백한 타겟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건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쫓는 것이 되면 그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12월 3일 비상계엄의 동기, 실행 과정,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전말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밝혀야 되고 밝혀진 결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정점에 있는 것은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부터 먼저 청구를 했다는 것은 일부의 국민들께서는 이 수사의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에 충분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기각이 됐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출석 통보를 했고 그리고 본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검이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사건 자체를 좇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모레인 28일 출석을 통지를 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자체를 위헌이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반발하던 상황에서 일단 출석에 응하겠다라는 답을 이끌어낸 점은 어떤 내란 특검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과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미하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말을 하실 때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출석에 응한다고 하면 되시지 뭐 당당히 응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당당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일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지금까지 다 불법이라고 다 거부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본인 말처럼 불법이면 특검도 그냥 안 받아야지 뭐 불법인데 왜 당당하게 갑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조사받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제는 수사 기간에 이제 특별 검사팀까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성실하게 그 조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절차에 응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이 구속기한 만료를 불과 3시간가량 앞둔 상태에서 구속이 연장된 셈인데 앞서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 거부와 재판 기피 신청 등으로 버티게 들어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법원 결정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현 전 장관의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넘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의 의지를 그동안에 드러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방대하면은 6개월 내에 1심을 마치지 못하고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풀어주면서 그냥 풀어주면 사건 관계인이나 증인 등과의 접촉을 제한할 수가 없으니 주거 제한이라든가 사건 관계인이나 증인과의 접촉 금지, 통신 금지 이런 각종의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예가 흔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그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불복하고 본인은 만기가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출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새로운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도 이 피고인, 이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증거인멸의 의지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것은 김 전 장관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김 전 장관은요,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옥중 서신에서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 텐데 상원에 보답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이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보일 것으로 보세요? 김용현 전 장관이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예.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기소해가지고 재판 가고 재판에 임하게 되면 특검팀에서 객관적인 증거로서 그 유죄를 증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법률인이 아니면서도 보지만. 예.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또 증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른 군 사령관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이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랄까 이런 생각인 것이고 석방을 기대했는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다. 저는 누가 그런 석방을 바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몇몇 잘못된 지지자들의 행동들이 오히려 또 특검 수사라든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반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두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김건희 여사 체포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기각된 마당에 예.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의 그 특검팀도 일단은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아가면서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이 순리겠죠. 그리고 김 여사도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 신분일 때는 제3의 장소에 조사를 받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대선 끝나고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막상 또 출석 통보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는 공교롭게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상태이니 이런 것을 특검 조사에 응함으로써 국민적인 절차에 대한 의문만큼은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지난달 발생한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화범이 열차 안에 인화물질을 뿌리자 시민들은 급히 대피했고 단 2초 만에 열차는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을 내려놓은 뒤 페트병을 꺼냅니다. 노란색 인화물질을 열차 바닥에 뿌리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임신부는 황급히 일어나 맨발로 대피합니다. 약 2초 뒤 범인이 태연히 불을 붙이자 열차 안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60대 남성 원모 씨가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씨는 10일 전부터 계획적으로 방화를 준비했습니다. 원 씨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주유소를 찾아가 현금으로 인화물질 3.6리터를 구입했습니다. 범행 전날에도 인화물질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 지하철 1, 2, 4호선을 타고 다니며 불지를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원 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부인과의 이혼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화재와 유독가스가 확산돼 160명의 승객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거든요. 그릇된 판단과 동기에 의해서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한 그런 범행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원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살펴봤는데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방화범인 60대 원모 씨, 범행 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돌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저도 저 동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냥 뉴스로만 봤을 땐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저 동영상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범인이 60대인데요. 아마 그 아내하고 전처하고 이혼 소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했느냐. 저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라도 내 분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범행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전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휘발유를 준비했는데 3.6리터나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페트병 안에 한 1리터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3개 반 정도 되는 휘발유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토치형 라이터 당연히 준비했고 그다음에 재산까지 정리했대요. 가까운 친족한테 웬만한 자기 돈 다 송금을 갖다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이왕이면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피해를 더 크게 하자. 그래서 뭐 삼성역, 뭐 영등포역, 서초역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저 장소를 정한 것 같고 그다음 저 동영상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저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임산부래요. 근데 분명히 저렇게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본 다음에 불을 질렀으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방금 전에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원 씨가 지하철의 중간인 4번째 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사전에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원 씨의 계획했던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정말 더 끔찍하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보도된 것처럼 지하철의 4번째 칸에서 방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 4호선을 돌아다니다 5호선을 선택했고요. 5호선 마포 여의나루역 구간이었는데 거기가 한강을 통과하는 하저 터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간쯤에서 방화를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피 못하고 질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매우 끔찍한 범죄였죠. 천만 다행으로 이 돌아가신 분이 안 생겨서 다행이지 실제 저 원 씨가 계획했던 대로 범행이 완성이 됐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사망한 분이 나오지 않아서 천만 다행인 상황인데 이 승객들의 대응이 이런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기관사님이 굉장히 침착하게 잘 대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객들도 아주 훌륭하게 그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유지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승객 중에 일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상 핸들을 작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문 개방해서 출입문 개방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저 보듯이 저 연기가 출입문이 개방됨으로 인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로 진화까지 하셨던 그런 승객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에서 한 20년쯤 전에 참사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저 지하철 내에 그 소재들을 가연성 소재들 다 빼버리고 불연성 소재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가 있었느냐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그 승무원이 딱 1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기관사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기관사님이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저런 그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좀 지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검찰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 160명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처벌이 어느 정도 내려질지 이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살인 미수는 감경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이 동기 중에 중대범죄로 결합돼 있거나 인명을 극단적으로 경시하는 경우에 최고 무기형 이상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감경을 해도 무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대상자 그러니까 살인 미수의 대상자가 160명으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실제 최고형이 무기까지 나올 수 있는 지금 범죄로 보입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총기와 유사한 불법 모의 총기를 수입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료수 캔을 쉽게 뚫을 정도의 파괴력이 강한 아주 위험한 모의 총기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뉴스퍼레이드에서도 비비탄으로 개가 살해된 케이스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모의 총포를 수입하고 판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의 총포가 그냥 단순히 그 재미용이나 아니면 장난용 그 수준을 넘어서서 법정 기준치의 무려 7배 파괴력을 가진 그야말로 맞으면 크게 다치거나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의 총포를 수입하고 판매한 사람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두 정이 아니고 800정 넘게 압수가 됐는데 이걸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갖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해당 일당은 이제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 모의총기 판매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냥 이런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그냥 이렇게 중단하고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통관 절차에서부터 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불법 이 모의총기류인 게 확실하고 실제 이 살상에 이를 정도의 상당히 위험한 거면 통관 과정에서 이게 모의총기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허가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없이 통과가 돼서 지금 유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관해서 못 잡으면 결국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되는 이 조직을 확인하고 결국에 이제 그 온라인상에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가서 이번에 이렇게 검거하게 된 건데 통관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뭐 표식을 붙였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 허가 승인을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능 시험 등 이게 허가되고 통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좀 철저히 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비비탄 총 맞아서 반려견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의총기 사람을 향해서 쏠 때 정혁진 변호사님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당연히 폭행죄는 해당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어떤 법이 있냐면 총기, 도금, 화형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제일 심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예. 지금 보니까 법정 기준의 7배라고 딱 나와 있는데 웬만한 캔도 뚫는데 사람에 맞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상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상해죄가 아니고요. 특수상해죄가 될 겁니다. 이게 흉기를 갖다 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형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장소에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이게 징역 3년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얼마 전에 형법도 개정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자화폐 스테이블 코인 광풍이 금융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코인 발행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업들이 앞다퉈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관련 종목 주가는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돈과 1대1로 가치를 연동시킨 코인을 발행해 전자화폐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어쨌든 소외되지 않고 국부 이슈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다음 달에 자기 자본 10억 원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많게는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업체들의 주도권 경쟁도 벌써 달아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미래에셋, 국민은행, NHN 등이 앞다퉈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되면 제일 먼저 발행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은행권에 한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민간 업체가 발행했을 경우 이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따라서 이제 코인런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통화 당국이 환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자세한 소식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이게 뭐길래 이제 발표된 이후에 관련 주가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변동성이 큰 이제 가상 자산인데 반해서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이 $1,
또 통상적으로 그 통화 어떤 그 안전자산에 연동돼 있는 그런 그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 송금이라든지 결제 이런 실생활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 대안화폐로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그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각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또 정책 수혜감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안정성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해외로 송금을 할 때 많은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그때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송금 결제나 신속성, 편의성 측면에서 예. 상당히 이제 유용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송금할 때 은행에서 스위프트 결제망을 통해서 송금을 할 때 일수에 따라서 한 2, 3일 정도 송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수수료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전 세계 네트워크망을 예. 통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실시간 송금이 되고 수수료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범용성 또 편의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수수료율도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테드 홀딩스라고 해서 예. USDT, 그다음에 또 서클이라는 예. 그 핀테크 업체에 발행하는 USDC 요게 있는데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도 대폭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송금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우리나라는 판단하세요? 대체적으로 네.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송금에 대한 시스템도 잘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여러 가지 편의성이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개발도상국들, 뭐 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 예, 예. 3분의 1만이 이제 계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기반 송금 서비스가 꼭 필요한 나라들에 한해서는 제3국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은 좀 덜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서비스의 신속성, 그다음에 편의성, 수수료 절감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좀 필요한 그런 그 서비스 수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이용 확산에 따른 뭐 위험성, 금융시장 혼란 이런 거 이제 한국은행, 뭐 국제결제은행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은행하고 BIS 결제은행이 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코인과 뭐 1달러 또는 이제 예. 국채, 안전자산에 연동돼 있는 그런 그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가치가 급락하거나 뭐 국채가에 급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인 가격이 같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준비금에 따라서 가치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준비금의 가치 하락이나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 이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코인런이라는 게 이제 우리 뱅크런에 예. 빗댄 말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장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상당히 제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그 전체 한국은행이 발행 총액을 이제 관리하고 예.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통화량 관리에 상당히 이제 한국은행이 주체가 되고 있는데 그 민간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총량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취약될 예. 가능성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에 대한 위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을 예.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하려고 예, 하는 그렇죠.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의 원달러 환율
가길래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뭐 기술상의 흐름상 일단은 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작용들을 막으려면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준비금 확보에 대한 확인 여부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워낙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준비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수시 감사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발행하는 그런 그 사업체에 대한 사전 인가제, 그다음에 자기자본 요건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당초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민간 사업체 자기자본 요건이 최초 5억 원이었거든요. 너무 작다. 간편결제 사업자도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그 화폐를 발행하는 업체가 자기자본 5억 원으로 되겠냐 해서 최근 들어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 자기자본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그 화폐하고 달리 만약 예금으로 예치됐을 때 지급 보장에 대한 그 안전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선불 전자 지급 수단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런 지급과 관련된 어떤 개런티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아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문제, 통화 당국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보완책, 법제도 마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성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10년 동안 GDP 대비 5%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축하면서 다음 주 이란과의 대화도 예고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이 속속 회의장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앞으로 10년간 각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직접 군사비 3.5%에 핵심 인프라 보호 등 간접 비용 1.5%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President Trump, dear Donald, you made this change possible. Your leadership on this has already produced $1 trillion in extra spending from European allies since 2016. 국방비 5% 증액은 현행 목표치인 2%의 2배가 넘고 과거 미소 냉전 시기 서방의 군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비적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This is a monument really to victory, but it's a monumental win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were carrying much more than our fair share. 다만 10년 전 합의했던 2% 목표 이행도 아직 미달인 데다 이번 합의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증액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의 대화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폭파해 핵협정 체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에티오피아 6.25 전쟁 참전 용사가 전사자의 추모 명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가 6.25 전쟁 75주기였는데요.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로 100살이 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테세마 감메 씨가 가족들과 전사자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고작 25살의 부산을 통해 한국으로 건너와 강원도로 파병됐는데요. 전쟁터가 무섭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국을 찾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유가족은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전사자의 이름을 함께 종이에 담아갔습니다. 네, 100살이 된 참전 용사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도 유엔군 추모식이 열렸다고요? 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군 전사자를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태극기가 그려진 우산을 들고 유엔군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곳 기념공원에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사자 2천여 구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데요. 한국 전쟁에는 22개국에서 195만 명 넘는 군인들이 남한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헌신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지역은 늦은 오후 한때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오전까지 강원 산지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높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7도, 청주 28도,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중부를 시작으로 정체전선은 곳곳을 옮겨다니며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